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이 환경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이비는 플라스틱 얼마나 쓰십니까? 플라스틱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옆에 종이컵이 계셔가지고 참 그렇다. 네. 여튼 오늘 환경의 날, 환경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 네. 노숙자님이 안녕하세요. 미니로 듣다가 유튜브로 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누르고 왔어요. 어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잭과 제시카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좋아요 클릭하고 출근합니다. 차에서 라디오로 들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독도님 아이들이 오늘 개교 기념일이라서 이야. 연휴입니다. 이야. 아이들이 너무 부러운 월요일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뭐 일 나가시면 뭐 아이들만 있어야 또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애들 입장에서 그런 거요? 부모님이 없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불화를 조장하고 이렇게 지금 아니 불화가 아니라 평소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늘 약간 대충 짐작할 수 감시의 있겠습니다. 눈초리가 없어지면 좋은 거니까. 아 제가 너무 삐딱했네요. 네. 자 오늘은 기분 좋은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세 이하 남자 축구팀이 나이지리아를 연장 접전 끝에 꺾고 1대 0으로 이기고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새벽에 이 뉴스 보고 기분이 좋았는데요. 미처 보지는 못해가지고 생방으로. 저는 골 넣는 장면은 봤어요. 오! 유튜브에 떠 있길래. 허무하네요. 코너킥 헤더. 해서. 네. 잘했고요. 이제 4강 진출을 한 건데요. 이탈리아와 4강에서 만나더라고요. 이탈리아 정도야 뭐. 아 가볍게 꺾을 수 있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도 꺾었잖아. 2002년 언제적입니까? 엊그제 같은데. 아, 네. 어쨌든 파이팅 하시고요. 4강 경기는 9일 오전 6시에 시작합니다. 네. 진행선 님이 이 축구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시작을 아주 시원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시면서 네. 종배님 뉴스는 그닥 시원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막가님과 같이 파이팅 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해주셨네요. 네. 뭐 이렇게 깔고든가 딱 깔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살짝 뒷목 잡는 뉴스가 마지막에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름하여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휴식 시간 충분하십니까? 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는다고 하고요. 4명 중 1명꼴로 휴일이나 퇴근한 뒤에도 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퇴근 후에 업무 연락을 받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직장갑질 119는 이런 현실을 가짜 퇴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프리랜서 생활하면 다 절감하세요. 그렇죠. 그죠? 저도 굉장히 와닿는 뉴스였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퇴근 후 주말 휴가 때 연결되지 않을 권리 충분히 누리고 계신가요? 촌철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고 한 분과는 잠시 후 3부에서 JB가 직접 전화 인터뷰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면서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국과 일본의 국방 수장이 만나 4년 반을 끌어온 이른바 초계기 갈등을 서로 봉합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일단 사건의 시시비비는 덮어두고 해결책부터 찾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 문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해온 정부의 기조에 국방부도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이 부분에서 진전이 없으면 전반적인 국방 협력의 진전에 제한된다는 데 한일이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이전으로 양국 간 국방 교류 협력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초계기 갈등이 뭔지부터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2018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우리 해군 광개토 대왕함이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도중이었는데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날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한일 양국의 설명이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일본은 우리 함장이 자기네 초계기를 향해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 비췄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우리는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 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 우리 주장과 어제의 합의를 한번 연결하면 일본이 우리 군에 위협을 가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그냥 불문에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그간의 우리 쪽 주장에 기초해서 본다면 위협 비행을 했으니까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받고 그냥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변변한 사과를 받지 못한 마당이니까 뭐 새삼스럽게 사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할 지경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히 할 게 있는데요. 자,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2019년 2월에 마련됐다고 하는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에 따르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일본 군용기가 2차례 경고에도 통신에 응하지 않고 가까이 날아오면 추적 레이더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국방장관이 이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고 흔들림 없이 적용할 거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이 지침을 철회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 모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완곡하게만 언급을 했는데 분명하게 입장과 원칙을 재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쪽에서는 이런 지침 자체가 없다라는 또 주장도 나오나 보던데 지침 존재 여부부터 분명히 하고 있다면 이 지침을 그대로 그러니까 준용해서 적용할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31일에도 이런 보도를 했고 국방부가 부인을 했는데 또 이런 보도를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어렵게 얘기할 거 없고요. 일본 초계기가 또 저공 위협 비행하면 그때 어떡할 거냐. 저는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촌철님들의 반응 살펴드리겠습니다. 현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넙죽이라고 비판을 해주신 반면에 살랑이님은 한일 함께 가요 미래로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순이님은 우리 사군 사기가 팍팍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라고 했고 CKJ님은 해결책은 잘못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촌철 남겨주셨는데 과거 잘잘못은 안 따지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기로 했지만 원칙은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어떻게 할 거냐? JB가 지금 이걸 물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계기 진전 없이는 국방협력 진전도 없을 거라는 인식. 여기에 우리 정부가 좀 더 방점을 찍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간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믿으면 믿음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본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비유하면 방귀 낀 사람이 성내 왔었습니다.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위협 비행을 해놓고 레이더를 자기들한테 지금 맞췄다고 막 성질내고 있는 거잖아요. 방귀 낀 사람이 성내꼴이잖아요. 근데 어제 한일 국방장관의 합의는 뭡니까? 방귀 낀 거 없는 걸로 하자. 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없는 걸 하는 건 좋은데요. 냄새는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냄새는. 다시 방귀 끼게는 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재발 방지책이라는 게. 넘어가겠습니다. 제이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다음 달 퇴임하는 조재현, 박정화 두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 제청할 계획인데요. 이에 앞서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8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거든요. 이 가운데 이제 2명을 픽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으로 국민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을 겸비한 인사가 추천될 것으로 생각한다. 뭐 이거 여기까지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쳐요. 그 다음인데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지 않겠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언론은 이 발언이 진보 성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을 했고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보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난 2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 이 보도가 촉발이 된 논란인데요. 임명 보류, 근데 이게 가능한 건지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겪어보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겪고 있는 현재입니다. 왜냐? 민주당 몫인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대법관이라고 예외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갈라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민희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내세우는 이유는 결격사유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다시 말해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대법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진보 성향이 지금 이유라는 거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이건 용인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의 이념 성향의 균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이념 성향에 대한 평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실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이념 성향 평가 절차 있느냐? 이 문제가 있겠죠?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인사청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되는 것이지 대통령실이 벌써부터 임명 보류를 한다 뭐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헬레나 님이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건 헌법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물음을 보내주셨고 커피체리 님도 대법원장의 추천권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 넘는 발언 아닌가요? 라고 지금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삼권 분립 훼손 지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8명의 후보가 추천이 된 상태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직 최종 후보로 누가 올라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8명의 후보로 추려진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8명 중에 마음에 안 드는 후보자가 있다는 뜻이 깔려 있는 거죠. 뭐 2명을 콕 찍어서 보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제청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온전히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에 뭐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라따뚜이님이 인사편식이라는 단어를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여야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 마침 여야 법사위원들이 나오시니까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5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미끄럼틀에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며칠 동안 비를 맞아 안색이 창백하고 저체온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는데 목에 쇠사슬이 감겨 있었고요. 몸에서는 막대기 같은 물체로 맞은 듯한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60대 형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형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살고 있었고 생활은 형이 폐지를 주어서 겨우겨우 떼어왔다고 합니다. 그럼 동생은 알코올 중독 상태로 노숙을 해왔는데 형이 화가 나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촌철님들이 많이 놀람의 의성어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헐 막 이런 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수는 없죠. 요즘은 동물에게 이런 짓을 하면 동물 학대라고 욕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에게, 그것도 동생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오죽했으면 저럴까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오죽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범주 안에서 쓰는 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가는 날이 곰팡이님이 지자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손뚜개님, 엄마는 치매, 형은 60대, 동생은 50대. 에휴. 임금님께 캔디님, 마음이 아픕니다. 토토로님, 과거로의 퇴행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경찰이 폭행에는 강력 처벌하되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 가족에게 도움을 줄 방안을 찾겠다 뭐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근데 계속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정말로 뭔가 국가가 지자체가 도울 순 없었을까 이런 물음표는 좀 남더라고요. 이 뉴스를 보니까. 관련해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면은요, 뭐 굳이 이번 사건과 연관 짓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짚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 빈곤 문제인데 관련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태희 한국은행 과장과 이장현 인천대 조교수가 지난 3일 열린 고용 패널 조사 학술 대회에서 공개한 논문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노인 빈곤율이 40.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노인 고용률도 34.9%로 OECD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빈곤 노인이 많아서 늙어서까지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일하는 노인들 절대 다수가 저임금 노동자라는 겁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살에는 371만 원이었는데 이게 58살이 되면 311만 원으로 떨어지고요. 68살이 되면 180만 원으로 그리고 75살이 되면 13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생각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죠? 프랑스에서 연금개혁 시위가 거세게 전개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프랑스 국민들의 반발 이유는 정년을 연장해서 일을 더 시키려 한다 이거였습니다. 평생 일한 뒤에 이제 연금에 의지해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려 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반발이었습니다. 자, 프랑스의 이런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조를 해봅시다. 그러면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노인은 누가 일을 더 하라고 등 떠밀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지금 내몰려 있는 겁니다. 왜? 국민연금으로는 게다가 기초노령연금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이런 겁니다. 폐지값이 뚝 떨어져서 폐지 줍는 노인의 일 수입이 확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도 아니면 자식 같은 아니 손자 같은 아파트 입주민한테 갑질을 넘어 모욕을 당한다는 뉴스도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노인 노동의 현실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손뜨개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나라가 된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고 앞서서 뉴스랑 묶어서 지금 많이들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헬레나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토모님이 주위와 이웃을 좀 쳐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은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쇠사슬로 채운 형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 의견들을 주고 계세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려야 됐던 그 일련의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은 알코올 중독으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지금 케어도 받지를 못했던 것이고 그 형은 폐지를 주어서 치매 어머니를 그러니까 혼자 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이 점은 별개로 놓고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8672님이 OECD 1위요? 아까 JB가 전해주셨죠. 노인 빈곤율과 노인 고용률 네. 두 개 다 1위라고요. 네. 그랬더니 8672님이 1위 할 거랍시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